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함께 살다가 현재는 자식들과 함께 사는 집을 나와서 혼자 살고 있네요. 더 크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사연이 있고 말이죠. 오늘은 그런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기만 했지 제가 보내게 될 날들이 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것도 굉장히 슬픈 얘기로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원래 자식들 둘과 함께 살다가 지금은 혼자 살게 됐다고 했잖아요. 좋은 일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본인들이 능력이 되어 독립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게 되어 나가는 건 좋은 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제 자식들이 있는 집을 나온 겁니다. 그것도 그 자식들이 너무 보기 싫어서 말이죠. 흔히들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자식들에게 페이르나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저는 저희 자식들에게 그런 말이 붙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다 얘기를 해야겠네요. 어떻게 제 자식들을 키웠는지 말이죠. 저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네요. 남편과 저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었죠. 당시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아는 사이셨거든요. 남편과 저는 둘 다 홍기가 찬 나이였고 두 분의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뭐 중매로 서너 번 보고 한 결혼이니 서로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이나 마음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살면서 서로 정이라는 게 쌓였어요. 게다가 자식도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낳았으니 더 그랬고 말이죠. 원래도 남편은 그렇게까지 성실하거나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 몫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나 술을 마시고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면서 폭언 비슷한 걸 했던 적도 있지만 당시에 많은 남편이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다들 참고 산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뭐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술에 취해 처음 들어보는 여자의 이름을 불렀던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다고 주변에 고민 상담을 하면 다들 이렇게 말하던 때였거든요. 바람 한 번 안 나는 남자가 어딨어? 그런 걸로 이혼하면 대한민국에 이혼 안 한 부부가 없을 거다. 네가 혼자 애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 살아. 맞아. 그래도 네가 조강지처야.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겁이 나기도 했고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아니면 생활하기도 힘들고 저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혼자서 어린아이 둘을 키울 엄두도 나지 않았고 말이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거든요. 이혼하자. 뭐? 이혼?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애들은? 애들은 어쩌고? 애들이 뭐? 애는 나 혼자 낳았어? 그리고 양육비 주겠다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무슨 이혼이야? 바람은 당신이 피워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여편 내가 남편 이혼하자고 하면 하는 거지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날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당시에 어렸던 아이들은 다 봤고 말이죠. 어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 이해하고 아는 나이였기 때문에 마음에 많이 걸렸지만 당신은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낼 자신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바람은 남편이 피웠는데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며 잡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혼만은 안 된다며 빌었던 게 그렇게 후회가 될 수 없어요. 남편은 결국에는 저를 버리고 나갔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어요. 그게 당시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미련했구나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지만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돈 한 푼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아마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하는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남편이 주는 생활비 한 푼 없이 키워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조금씩 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한 2, 3년을 그렇게 버티다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그래도 네 자식인데 네 자식이 밥 먹고 공부하고 할 돈 정도는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때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랑 이혼해줘. 위자료 줄게. 돈을 빌미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저는 그때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힘들게 살 수는 없었어요. 당장 제 자식이 배를 골게 생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준 돈으로 작은 김밥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동네에 아주 작게 말이죠. 겨우 김밥 하나 말 공간과 안에 테이블 2개 정도 둘 수 있는 정도의 가게였죠. 그렇게 저는 얼마 전까지 그 작은 김밥 가게에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걸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어요. 물론 힘들기만 했던 건 아니었죠. 아이들이 자라오는 것을 보며 행복하기도 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김밥을 말아야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집에서 하루 종일 보는 엄마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미안했는데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니, 그랬다고 믿었죠. 딱히 빗나가지도 않았고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도 갔으니까 말이에요. 제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 제 아들과 딸 2자식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어느덧 성인이 됐고 또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됐어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었거든요.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딸아이는 간호사였습니다. 둘 다 대학을 잘 나와서 취직도 잘 됐어요. 제 자랑 일만 했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사실 저도 아이들이 그렇게 크면서부터는 김밥 장사를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사실 식당이 그렇게 작았어도 동네에 소문이 많이 나고 또 김밥 맛집이라고 여기저기 소개가 몇 번 됐던 탓에 손님이 늘 많았기에 이제는 제법 모아둔 돈이 많았지만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계속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 손님들 덕택에 제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었던 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들고 이제는 정말 몸이 힘들다, 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넌지시 하더군요. 어머니, 이제는 김밥집 그만하셔도 되지 않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단골분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분들 덕에 이만큼 사는 건데. 처음 장사를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묻는 아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들은 어딘가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였지만 말입니다. 알고 보니 아들에게 당시에 만나는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는 중이었고 말입니다. 그 여자에게 어머니가 김밥 장사를 한다고 말하기가 뭐했나 보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딸아이가 해준 얘기였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서운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김밥 장사로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했는데 말입니다. 뭐 제가 고생한 걸 알아달라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었으면 덜 서운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꼭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몰라주면 서운한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제대로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지냈었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기 자식들은 궁금하지도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애들 지들 아빠랑 만나는 거 알아? 동생이 남편 여동생과 건너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고모 되는 제 전 시누이의 지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며 저에게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당시에는 정말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였고요. 또 아이들과 그렇게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걸 정말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애들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아니야. 분명히 자기 조카들이 어쩌고 하면서 우리 애들 얘기를 했대. 언니가 한번 물어봐. 사실 궁금하기는 했어요. 남편이 먼저 찾아온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먼저 연락한 건지, 언제부터 만난 건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친아버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아버지를 만나지 말라고 할 권한도 없었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건 조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참고 참다가 어느 날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을 먹을 일이 생겨서 밥을 먹다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네 아버지 만난 적 있니? 그런데 제 질문에 아들아이와 딸아이가 둘 다 놀라더군요. 그 놀라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만난 적이 있기는 하구나 하고 말이죠. 내심 아닐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 조금 놀라운 감정이 들긴 했어요.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어딘가 묘하게 날이 서 있는 말투였어요. 마치 제가 물어보면 안 될 걸 물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니들 이모가 그러더구나. 니들 고모가 너희 만났다고 얘기하고 다닌다고. 제 그 말에 아이들은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고는 둘이 눈빛을 주고받더니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네, 몇 번 뵙긴 했어요. 니들 아빠가 먼저 연락했어? 아니, 그건 아니고. 딸아이가 뭔가 눈치를 보는 듯 저를 살피더군요. 그러고는 이내 아들이 답답한 듯 한숨을 쉬며 털어놓듯 말을 했어요. 아버지랑 같이 사시는 분이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자식들인데 얼굴은 보고 살아야지 않겠냐고. 가끔 얼굴이나 보자고요. 남편과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그때 바람이 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한 뒤 호화로운 결혼식을 해가며 제 복장을 뒤집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들 얼마 살지 못하고 헤어질 거로 생각했어요. 남편의 여성 편력이 심하기도 했지만 그 상대방 여자 쪽에서 뭐가 아쉬워서 남편을 계속 데리고 살겠냐는 말을 많이들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과 재혼을 한 여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어요. 듣기로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강남에 빌딩이 있다나 뭐라나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여자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게다가 이혼남인 제 남편을 얼마나 데리고 살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 두 사람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는 잘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말이죠. 그래서 가끔 자다가 벌떡 일어나질 때가 있었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두 사람만 생각하면 갑자기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기에 아들과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저로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감정을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만 말이죠. 그 여자가 먼저 연락했다고? 저도 모르게 나온 날카로운 그 말에 딸아이는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들아이는 너무 감정이 없이 저에게 말을 이어하더군요. 그분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식들이 보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못하고 있으니까 대신 해주신 거겠죠. 물론 아이들이 저와 같은 감정을 느껴주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모습을 기억할 거예요. 남편이 저와 자신들을 어떻게 버렸는지 말이죠. 그걸 기억할 만큼의 나이이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런 원망과 증오 같은 게 없어 보이더군요. 분명히 자라면서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말들을 종종 했었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약이라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들의 반응이 섭섭할 수밖에 없었어요. 섭섭하세요? 아들이 바로 그렇게 묻더군요. 저는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래도 니들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천륜을 끊으라고 하겠니? 그래도 미리 말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하는구나. 말하면 엄마가 섭섭해할까 봐 그랬지.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그 여자는 종종 만나는 듯 보였어요. 여동생이 저에게 가끔 해주는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어느 날 여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애들 설마 돈 때문에 그 여자 만나는 건 아니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 그 둘 사이는 자식도 없고, 또 그 여자는 그 재산 누구한테 물려줄 거야? 물려줄 사람도 없는 것 같던데. 그래서 애들 찾았을 수도 있다는 거고. 여동생의 말에 제가 인상을 팍 썼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 애들이 돈 때문에 그럴 애들은 아니야. 적어도 그렇게 키우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나니 제 마음에 의심 같은 게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돈 때문인가, 그것 때문에 그 여자와 남편을 만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말처럼 그 여자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끝끝내 생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인성을 가진 부모에게 자식이 안 찾아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런 이유로 우리 애들을 찾았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절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언니, 준성이가 지 여자친구를 그 인간한테 소개를 해줬다는데? 그 여자도 있는 자리에서 언니 준성이 여자친구 소개받은 적 있어? 아니요, 없었습니다.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식으로 소개를 받은 적은 없었어요. 소개해줄 때가 되면 알아서 어련히 해주겠거니 그냥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먼저 소개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아니, 누구한테 먼저 소개해줄 거라는, 그게 남편과 그 여자일 거라는 건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애들 고모가 괜히 허세 부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얘기가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의 고모는 아이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개를 받았으니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였겠죠.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얼굴 보기도 힘든 아이들을 기다렸다가 다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눈 대화들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가슴에 대못이 박힌다는 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날 확실하게 알게 됐거든요. 너 여자친구를 네 아빠랑 그 여자한테 소개했다는 게 정말이야? 제 그 질문에는 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더군요. 본인도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양심에 찔리는 건지 몰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고민하더니 말을 줄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애인 줄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에는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입도 뻥끗하지 않는 아이거든요. 네, 네라고? 나한테는 아직 소개도 안 해줬잖니? 아들의 그 당당한 대답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되물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뻔뻔하게 나가기로 결심한 듯 계속해서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의 섭섭한 감정을 저희에게까지 강요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소개를 해줘야 하지 않았냐는 얘기야. 순서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그분이 먼저 제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아시고 소개해달라고 얘기하셔서 한 것뿐이에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아무 일도 아닌 양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에 얘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을 넘어 어딘가 기분이 이상하다는 생각까지 들 지경이었으니까 말이죠. 결혼할 여자면 그래도 시어머니가 될 나한테 먼저 소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니? 봐도 나를 더 볼 테고. 내가 너랑 같이 사는 엄마인데. 제 그 얘기에 아들이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군요. 그리고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인상을 쓰고 심호흡하는 그 순간에 저는 굉장히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 입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올지 겁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함은 실제가 됐습니다. 제 여자친구 집이 잘 살아요. 솔직히 어머니 하시는 일 여자친구한테 말 못했어요. 뭐? 김밥 장사한다는 얘기를 쪽팔리게 어떻게 해요? 설사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다 큰 지금은 저에게 감사할 거라고 그렇게 생고생해서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명문대까지 보내준 저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쪽팔리다더군요. 아빠 없이 혼자 벌어서 아르바이트 한번 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그런 저한테 말입니다. 쪽팔린다고? 여자친구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내다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런 집안에 우리 어머니는 김밥 장사한단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그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더군요. 그러다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말을 해야 할 거 아니니. 아들은 그런 제 말에 한숨을 작게 쉬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계속해서 내뱉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절대 못 잊을 겁니다. 안 할 겁니다. 뭐라고? 이미 그분이 친어머니인 줄 알고 있어요. 정말 누가 제 머리를 한 대 치고 간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 말을 들을 때의 제 기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하나도 되지 않는 뭐 그런 기분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진부하지만 그런 말이 나오더군요.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낳으셨으니까 키운 거잖아요. 다들 하는 부모 노릇에 그렇게 큰 의미 두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알아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 몰라줄 줄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서 심장이 다 떨렸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딸아이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딸아이도 같은 생각인지 제 눈을 피하더군요. 저는 그분을 어머니라 생각하고 살기로 했어요. 단 한 번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정말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돈 앞에서는 부모도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게 다 돈 때문이냐? 그 여자는 부자고 나는 가난해서? 어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가난은 죄예요. 어디 가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김밥을 팔아서 나 대학 공부 다 시켜줬다 그러면 저한테 시집 올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자식들을 아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대로 모른 척 살아요. 인연을 끊자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부자라는 그분을 어머니로 여기며 살 테니까요.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한 대 때리기라도 했어야 하는 건데 저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미 그년한테 어머니 어머니 하고 다니면서 같이 밥도 먹고 엄청 친하게 지낸다고 하더라고. 그 새끼 그거 진짜 천벌 받을 거야. 어디 자기를 그렇게 키워준 엄마한테 그런 막대 먹은 소리를 해. 폐륜이 이거지 다른 게 아니고. 아들에게 그런 얘기까지 듣고 동생에게 그런 말까지 전해 들었지만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믿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동생을 통해 수소문해서 제 자식들과 남편과 그리고 그 여자가 만나는 자리에 몰래 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나한테 뭐 감사해. 이렇게 늦게 내 자식이 되어준다는 것 자체가 고맙지. 나이 드니까 외로워서 자식들 생각났었는데 이렇게 자주 찾아와주고 어찌나 고마운지 모른다. 아니에요. 자식으로서 해야 할 노릇인 거죠, 뭐.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이제라도 우리 가족처럼 잘 지내보자. 화기애애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분노가 차오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슬펐습니다. 내가 저런 자식들을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나 먹는 건 아까워해도 자식들 입에는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몇십 년을 새벽같이 김밥을 말러 나가고 그랬나. 그러면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였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멍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사이에 낄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나만 사라지면 되는구나. 내가 불청객이구나 하는 생각이 온 머릿속을 지배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와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태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다 참아가며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네. 그 순간 여태 못하며 살았던 걸 해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죽겠다는 생각으로 우울해하면 제가 제일 억울하고 손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짐을 쌌습니다. 그 자식 같지도 않은 새끼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편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집은 내 명의로 돼 있으니 둘 다 짐을 빼라. 오늘 부동산에 이 집을 내놓을 계획이니까 니들은 이제부터 각자 알아서 살도록 해. 김밥 장사하는 가난한 엄마 싫다면서 이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말이죠. 그리고 저는 집을 나와서 여동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동생은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들은 독립시키고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연락이었습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왜? 가난한 엄마는 엄마 취급도 안 해준다고 하더니 얹혀 살고는 싶니? 그렇게 부모님으로 여기고 살고 싶은 그 집으로 가든지 해. 나는 이제 니들을 위해서 단 하나의 무엇도 하지 않을 생각이니까 조만간 집 비워라.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걸 지금 네가 할 말이라고 하는 거니? 너는 어디까지 뻔뻔하니 대체? 제 통화를 옆에서 답답한 듯 듣고 있던 여동생이 휴대폰을 뺏어서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네가 무슨 염치로 그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 거며 그렇게 부자 엄마 타령할 거면 왜 가난한 엄마 등쳐먹고 살 생각을 하냐. 내가 대자보를 붙이겠다. 너희 회사랑 네 여자친구 찾아가서 누가 잘못한 건지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자. 그 소리까지 나오고서야 아들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곧 집을 구해서 나갈 거라고 말이죠.
사실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언젠가 깜짝 선물처럼 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제가 김밥 장사로 돈을 꽤 벌었거든요. 아이들은 그저 장사가 조금 잘 되는 가게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더 잘 되는 가게였습니다. 그 자식들은 아직 모르지? 언니가 지들 주려고 강남에 아파트 2채 사놓은 거. 이렇게 되고 보니 몰랐던 게 나았던 걸까 싶다. 네, 저는 강남에 좋은 아파트 2채를 미리 사놨었어요.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다가오니 신혼집으로 그리고 유산으로 한 채씩 줄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이들이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미안해할까봐 비밀로 했었는데 그럴 아이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 아파트를 팔아 동생과 제가 살 집을 따로 구하고 판돈으로 동생과 둘이 함께 못 가본 곳 그리고 못 먹어본 음식들을 먹으러 다니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집에서 아들아이와 딸아이가 모두 나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듣기로는 둘 다 원룸 같은 작은 집을 구해서 나간 것 같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몇 년간 살다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부자 엄마가 한 재산 떼어줄 걸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처럼 잘 지내자고 자기들끼리 그 난리를 치면서 꼴값을 떨어놓고 집을 원룸에 살게 해, 둘 다? 뭐, 벌써 재산을 물려주고 할 만큼은 아니라 그런 거 아니겠니? 아무리 그래도 그놈이랑 산 세월이긴데 그놈이 좀 보태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동생의 말을 듣고 보니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그 여자랑 한 집에서 살붙이고 산 세월이 얼만데 그 부자인 아내의 재산을 정말 단 하나도 손을 못 대는 건가 싶더라고요. 자식들이 당장 집이 없어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걸 한 푼도 보태주지 않은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재산 물려줄 생각까지 하는 거면 더더욱 말이죠. 하지만 제 일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는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딱히 망하길 바라거나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란다.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아마 그간 제가 힘들게 일을 해서 지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보상과 보람이라고 생각했던 자식들이 전혀 저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에서 오는 허탈감도 컸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 그거 돈 그렇게 많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동생이 아무래도 그 여자와 남편 그리고 자식들이 너무 괘씸해서 다방면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조금 알아보고 다닌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 대해 뒷조사를 했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여자가 부자라는 얘기 그저 소문일 뿐이야. 너무 실체가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식도 그렇게 화려하게 했고, 또 지금 사는 집도 엄청나게 좋은 고급 아파트라며. 그 결혼식도 사실 우리가 식장만 얘기를 들은 거잖아. 그리고 그 아파트 소문이고. 다 제대로 확인된 게 없어. 아니, 그래도 그 자식이 그렇게 오래 그 여자랑 같이 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걸 텐데. 둘이 사기치고 다닌다는 말이 있던데?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기라니? 여동생이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업을 핑계로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는다고 말이죠. 아무래도 그 빌려간 돈으로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부자처럼 보이게 생활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 수가 있다고? 원래는 무슨 도매 사업을 했고 그게 잘 풀렸던 시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다는데 어느 순간 그 사업도 안 하는 것 같더니 그러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원래 돈이 많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망하면 과거에 씀씀이 못 고쳐서 더 빚더미에 안고 그러는 거잖아.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저도 부자라는 말만 들었었지 자세한 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던가 말던가 이제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 여자 소송 걸렸다는데? 무슨 소송? 그 여자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들이 단체로 소송을 걸었대. 아이,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데? 여동생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상간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고 그 금액은 수십억 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 돈이 1원 한 푼 없이 빚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인제 와서 자식들 보고 싶다면서 찾아댄 것도 다 이 빚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이 들고 갈 곳도 없어질 것 같아서 어디 비빌 구석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은 멍청하게 거기에 넘어간 거고 말이죠. 물론 자신들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지만 말입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제 자식들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던 중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 집 팔았어? 원래 저희가 살던 그 집을 팔았냐며 묻는 전화였습니다. 그거에 네가 왜 궁금한데? 아니, 오늘 거기 가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어, 진작 팔았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서 살아? 어이가 없더군요. 어디서 사냐니. 제가 기가 막혀서 웃으니까 딸아이는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한 말이 민망하긴 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아들이 전화를 하라고 해서 한 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고 말이죠. 이제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니들 인생 살아. 엄마가 무슨 희생이냐며. 나는 앞으로 니들한테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만큼 해줬으면 부모 노릇은 충분히 했고. 그럼에도 버림받은 건 니들이 아니라 나라는 걸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이런 문제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거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은 또 연락이 없었어요. 물론 그 남편과 상간녀의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긴 했습니다. 그 둘이 날랐대. 집도 월세였다는데 거기에 옷이고 가방이고 돈 될 만한 것들을 들고 야반도주를 했대. 아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야반도주하면 금방 잡히는 거 모르나?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혼자 나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여동생과 함께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어머니라는 소리를 듣고 웃음이 나왔는데 여동생은 어땠겠어요? 정말이지 기가 찼을 겁니다. 헛웃음을 지으며 여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니들이 니들 손으로 버린 엄마한테 뭐 아쉬운 소리를 할 게 있어서 온 거야? 어? 부자 어머니 찾아서 가난한 어머니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그 부자 어머니가 부자가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러 와? 어? 이모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버리다뇨. 그 말에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버린 게 맞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아들이 입을 딱 다물더군요. 아들이 잠시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뭐 예상 가능한 얘기긴 했습니다. 저희 살던 집 매매로 아예 파신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한데? 아니,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밖에서 살 수도 없고. 왜 언제까지 살 수가 없어? 나한테 이제 독립하겠다 한 거 아니었어? 더 이상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니 지금 나가는 월세도 아까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집에서 같이 살자는 말을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참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내가 낳은 내 자식의 속을 그 정도로 그렇게까지 모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제가 몰라도 너무 모르긴 했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일 줄 상상도 못 했는데 말입니다. 돈 때문에 찾아온 거 맞구먼.
돈 때문에 평생 고생하며 김밥 말아서 그 어려운 형편에도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하고 학교 졸업하고 취직해놓고서는 부자 새엄마 홀랑 쫓아갔던 놈 보면서 내가 뭘 기대했겠어. 혹시나 무릎 꿇고 빌려나 했다. 여동생이 하는 말이 격하긴 했지만 여동생이 하는 모든 말이 맞는 말이었기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죄송하다고 해도 받아줄 생각도 또 나는 이제 더 이상 니들이랑 살 생각도 없으니까 니들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 니들 주려고 했던 것도 이제 다 정리해서 나는 그걸로 내 동생이랑 만난 거 사 먹으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은 생 살을 거니까. 순간 제 말에 아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마 니들 주려고 했던 거라는 말이 귀에 확 꽂힌 거겠죠. 니들 주려고 했던 거라뇨? 그 집 말고 어머니한테 다른 재산이 있으셨어요? 아들의 그 말에 여동생이 기가 찬다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있으면 왜? 이제 니들 것도 아닌데 알면 속만 뒤집어지지 않겠니? 아니, 어머니한테 재산이 뭐가 있으시다고. 그 김밥집이 그냥 김밥집이 아니었어. 엄청났다고. 니들 엄마가 왜 그렇게 바빴는지 니들은 궁금하지도 않았지. 아들은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 자신의 이모를 가만히 바라봤고 동생은 그런 아들아이를 보다가 네가 뭘 잃은 건지 아냐는 투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들 엄마가 나중에 니들 결혼하면 주려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사놨던 거 모르지? 그래, 그걸 알았다면 니들이 그런 짓을 못했겠지. 네? 아파트요? 아들아이는 정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되물은 뒤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지. 이제 다 정리했다. 그 돈으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아니, 어머니. 아들은 다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아이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상황도 싫었거든요. 니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 돈은 단 한 푼도 너희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어. 그 잘난 사기꾼 새엄마 잡아다가 재산 달라고 해. 뭐 물려줄 재산도 없을 것이고 있어도 다 빚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멍하게 앉아있는 아들을 두고 여동생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동생은 집으로 오는 내내 아이들의 표정을 봤냐며 넋이 나가 있었다고. 이제는 땅을 치면서 평생 후회할 거라며 자신이 속이 시원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도 절대 다시 재산 줄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정신 차릴 애들 아니야. 알았지? 여동생이 그렇게 단호한 얼굴로 말하지 않아도 저는 이미 아이들에게 재산을 단 한 푼도 물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다 부질없고 소용없다는 것도 깨닫긴 했지만 저는 정말 제 자식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은 제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와 둘이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래도 문전박대를 할 수는 없어서 집 안으로 들였어요. 아들아이와 딸아이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럴 줄 알고 있긴 했지만 막상 진짜로 아이들이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 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아무리 이제는 원망하고 정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들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제 자식들이었죠. 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고 또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복수 비슷한 걸 했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뭐 그런 기분이 들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니들 진짜 뻔뻔하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때문에 사과한다는 걸 광고하면서 무릎을 꿇어? 그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어? 부자 어머니 좋다고 하면서 고생고생해서 지들 키운 엄마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그 부자 엄마가 사기꾼이고 사실 진짜 엄마가 부자라고 하니까 바로 무릎 꿇는 거 니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속보여서 부끄럽지 않니? 아이들은 여동생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들도 그래도 인간인데 찔리고 민망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단번에 용서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을 거고 말이죠. 하지만 아까웠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빌면 그래도 엄만데 용서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말입니다. 이렇게 빌면 그래도 나는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겠지. 니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와서 무릎부터 꿇는 거겠지. 그런 제 말에 아들과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난 그러지 않을 생각이다. 너희는 단순히 가난한 엄마를 버리고 부자 엄마한테 간 게 아니야.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을 부정한 거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내 인생의 전부가 너희였는데 니들이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감사해야 할 거라고 나를 정말 사랑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그깟 돈 몇 푼에 그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다는 거에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어. 그런 제 말에 딸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난 정말 그간 누리지 못했던 내 인생을 누리면서 살 거다. 나한테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말거라. 난 정말로 니들에게 안 줄 거야. 그리고 안 보고 살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했지만 두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돈이 아주 아깝기는 했을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면 본인들이 평생 버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집이었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아들은 지금 여자친구와 헤어질 위기라며 거의 빌기까지 하더군요. 너무 배신감이 컸기에 그런 건진 몰라도 아이들이 그렇게 비는데도 마음을 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애들한테 주는 게 아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나와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로 아들아이와 딸아이는 번갈아 가며 저를 찾아와 빌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들은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친엄마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말이죠. 다 자기가 만든 불행인 거죠, 뭐. 아마 아이들은 속으로 그래도 결국은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찾아오는 걸 테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디에다가 기부를 하면 했지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인데 언젠가는 마음이 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저는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기도 했고 말입니다. 언니는 결국 줄 것 같아. 아니라니까. 저러고 쟤들이 자꾸 빌어봐. 언니가 솔직히 그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유가 되는 애들인데 결국엔 용서할 수밖에 없을걸.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말이죠.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정말로 아이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도 이젠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 멀리 얼굴을 자주 볼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말입니다.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지 궁금해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한 푼도 안 줄 수 있냐, 너무 모질고 정이 없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마음이 너무 약하다, 벌써 반은 넘어갔네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말을 보고 제가 딱 결정을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도록 많은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부모를 버린 자식들이 용서를 구하면 그걸 들어줘야 하는 건지 하는 건 말입니다. 요즘 마음이 참 복잡하거든요.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이렇게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보니까 제 인생도 참 기구했고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조금 서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저 자신이 말이죠. 이런 팔자가 있는 건지 별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제 한스러운 심정을 얘기로 길게 풀다 보니 너무 사연이 길어진 것 같네요. 요즘 날씨는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많아서 날이 흐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더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이 꼭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칠순을 간 넘긴 여자입니다. 저는 과부예요. 혼자 된 지 벌써 40년 가까이 되어가다 보니 이제는 남편이 있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네요. 32이라는 창창한 나이에 혼자가 되어 어린 아들과 둘만 남겨져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어요. 부모 둘이 자식을 키워도 힘든 마당에 아비도 없이 아들을 어찌 키울까 싶어서요. 그래도 저는 다른 과부들보다는 낫다면 나은 팔자였습니다. 그나마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죽은 남편이 재산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재산이라도 보고 시집 온 게 다행이다 싶어요. 돈이라도 없었으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와 남편은 동네 아는 분 중매로 만나 결혼을 했어요. 듣기로는 부잣집 외동 아들이라는 말만 듣고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오니 남편이 몸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비리비리한 남편을 보고 남자 구실이나 제대로 하겠냐고 걱정하실 정도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집을 갔으니 남자 구실이 어떻고 하는 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매일 몸이 아파서 누워만 있고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하니 제가 마누라인지 간병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아들 옆에서 잘 돌보고 아들 하나만 순풍 낳아주면 내가 너한테 우리가 가진 거 다 줄게. 옆에서 보기에도 제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시어머니는 단단히 저를 단속하셨습니다. 제가 도망이라도 갈 것 같은지 잠깐 외출만 해도 어딜 가냐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아마 그래서였나 봐요.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사시던 한옥을 남편에게 증여를 해줬습니다. 시부모님에게는 자식이 남편뿐이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나니 땅도 주고 밭도 주고 있는 재산을 다 남편에게 줬어요. 아들이 딱 5살이 되던 해였죠. 그 해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그 큰 한옥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야 했어요. 사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결혼한 여자를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한번 시집을 가면 시댁에 뼈를 묻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도 없이 혼자 이 넓은 집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배워볼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볼까 싶었죠. 그때쯤 막 부동산 중개 시험이 생겼을 때라 자격증만 따면 부동산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남편도 없는데 저도 제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공부? 과부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래? 우리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이 다 네 건데 돈은 벌어서 뭐 해? 딴 생각 말고 시부모 수발이나 잘 들어. 그래, 남편 죽자마자 네가 나가서 돈 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우리가 너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시켰다고 하지 않겠어? 시부모님은 사사건건 제가 하겠다는 일은 다 허락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고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애나 잘 키우고 시부모님 잘 모실 생각이나 하라고 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고 뭐고 없을 줄 알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제 인생이라고는 없이 살았어요. 남편 병수발도 모자라 시부모 병수발까지 하고 나니 제 나이는 이미 50이 넘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재산은 저에게 다 물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인가 진짜 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50이 넘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따기 힘들다는 자격증까지 따고 나니 욕심이 나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에 부동산을 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찌감치 과부가 됐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제게 박복한 팔자라고 했어요. 여자가 얼마나 팔자가 세면 남편을 잡아먹었냐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부모님 시집살이까지 하기야 했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바짝 20년 고생해서 노후 준비까지 해놓고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직업까지 생겼으니 꼭 그렇게 나쁜 인생만은 아니다 싶었죠. 이제 아들만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도 가고 행복하게 가정 만들어 사는 모습만 보면 이제 제 할 일은 다 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이 과했던 걸까요? 제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제 아들을 머슴 부리듯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회사도 아니고 회사가 거리가 있는데도 출퇴근을 제 아들이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걔는 어린애도 아닌데 차가 없으면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고, 지하철이 없으면 버스 타면 되지. 너도 아침 출근하느라 힘든데 꼭 그렇게 새벽같이 나가서 데려다 줘야겠니? 매일 높은 구두 신고 사람 많은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괜히 우리 초롱이 미워하지 마세요.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제 입만 아프죠.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진 아들은 여자친구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출퇴근 시켜주는 건 둘째치고 여자친구가 먹고 싶다면 새벽에도 나가서 사다 주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들이지만 결혼하면 딱 팔불출 예약이다 싶었죠. 저는 아들 여자친구가 궁금했어요. 얼마나 괜찮은 아이면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나 싶었죠. 그런데 아들 말이 여자친구가 아직은 부담스럽다고 했다네요. 제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고 밥이나 먹자는 거였는데 부담스럽다니 저는 티를 안 내려고 해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같이 밥 한번 먹기 비싸다고 농담을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밥 한번 먹기 힘든 그 대단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아주 둘이 좋아 죽더니만 결국 사고를 쳤더군요. 애가 생겼다면서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더라고요. 몸은 괜찮니? 입덧이나 어디 안 좋은 데는 없고? 입덧만 하면 다행이게요. 온 몸이 축 처지고 잠도 쏟아지는 게 손 하나 까딱하기가 싫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요. 아이고, 그래. 출퇴근하기도 힘들겠구나. 일은 임신 사실 알자마자 그만뒀어요. 조금만 냄새나도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야 하는데 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며느리는 공항 면세점에서 판매직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 몸도 힘든데 손님까지 상대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다 싶었습니다. 사실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했어요. 제 아들이 칠칠치 못해서 계획도 없이 임신을 시키는 바람에 결혼도 전에 지금까지 해오던 일까지 그만둬야 하니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다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일을 그만두자마자 이미 제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결혼 준비하는데
신혼여행이든 웨딩 사진이든 계약을 하러 갈 때마다 너무 당연하게 다 제 아들이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신혼여행이랑 사진 같은 건 반반씩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주변에서들 다들 그러던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제 가족인데 그런 걸 뭐하러 따져. 내가 가장인데 다 내가 알아서 해야지. 제가 너무 계산적인 걸까요? 아들은 어차피 결혼할 사이고 부부가 될 사이인데 누구 돈으로 하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하는 게 맞기야 하죠. 그래도 며느리네 친정에서도 명색이 딸을 시집 보내는데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보내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상견례 날 사돈을 만나고 나니 왜 그런지 알겠더군요. 사돈은 제 아들과 며느리의 혼사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시장하시죠? 식사부터 달라고 할까요? 이 서방이 결혼도 전에 임신부터 시키길래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성격이 급한가 했더니만 사돈을 꼭 빼닮았나 봅니다. 성격이 급하시네요. 아유, 저는 식사 시간이 지나서 시장하실까봐 그런 건데 제가 너무 급했나 보네요. 그럼 결혼 준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눌까요? 제 아들에게 들으셨겠지만 상황이 좀 꼬여서 2년만 저랑 살다가 신혼집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돈은 욕심이 참 많으시네요. 아니, 잠깐 새에 며느리도 생기고 손주도 생겼는데 거기다가 며느리까지 데리고 사시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급하게 아들을 결혼시킬 줄을 모르고 제가 얼마 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를 줬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저도 아기도 태어나니까 사돈댁에 들어가 살아도 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들 직장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물려받을 재산도 많으시다던데 아파트 전세 주셨으면 더 좋은 집으로 하나 사주시면 되잖아요. 그럴 생각 없이 그냥 애들 데리고 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면 말은 바로 하셔야죠. 이래서 이런 얘기는 남자들끼리 해야 하는 건데 바깥 사돈이 안 계시니 이거 참. 저는 워낙 시집살이도 오래 해본 사람이라 절대 며느리랑은 같이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내 부모랑 살아도 힘든데 남이랑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상황이 그랬어요. 며느리가 배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식을 올리겠다고 하니 지금 당장 신혼살림을 준비해야 하는데 전세 준 아파트를 놔두고 새 집을 사겠다고 땅이며 부동산을 지금 당장 내놓고 판다는 건 시간이 여의치 않았죠. 그렇다고 부동산이 있는 상가 건물에 살게 할 수도 없고 제가 현금을 그 정도로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저도 나름대로 고민 끝에 아들과 상의한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제가 살고 있던 한옥도 현대식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최대한 며느라기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고요. 그런데 바깥 사돈이 저렇게 말을 하니 좀 섭섭하더라고요. 죽은 남편 얘기까지 끄집어내니 말입니다. 사실 그 부분도 걸려요. 요즘은 외아들의 홀어머니면 최악의 조건인 거요. 딸이 그런 집에 시집 간다고 하면 다들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고 하던데. 아유, 정말 임신까지 했으니 반대도 못하겠고 속상하네요. 저도 사돈을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제가 딸이 없으니 그 마음 다 헤아릴 수야 없겠죠.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내미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할까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내내 살림이며 모든 준비를 저희 쪽에서 다 했어요. 정말 수저 그릇 하나까지도요. 그런데 저와 제 아들이 마치 죄인이 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제 아들이 따님을 납치라도 했습니까? 이게 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벌어진 일이고 두 집안 사이의 경사인데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거 뭐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아들 딱 하나뿐입니다. 제가 죽으면 제 재산 다 제 아들 건데 그거 생각하면 며느리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닌가요?
제 말에 사돈들은 찍소리 안 하더군요. 저도 저희 시부모님들께 들은 말 중에 가장 상서였던 말을 그대로 써먹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우여곡절 끝에 제 아들은 결혼을 했어요. 아들은 아침마다 출근하고 저는 점심때쯤 부동산에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며느리는 혼자 집에서 지냈죠. 저는 혹여나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이라도 하다가 몸에 물이라도 갈까 싶어 오전에 몇 시간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까지 고용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괜히 시어머니랑 산다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까 봐서요. 그런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며느리는 아주 부잣집 사모님 놀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이 2번이나 그만두셨어요. 도저히 우리 집 일을 못하겠다고요. 저는 고작 3, 4시간인데 왜들 그렇게 금방 그만둔다고 하나 이유를 몰랐습니다. 집안 청소, 빨래, 그리고 며느라기 점심이랑 저녁거리만 챙기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3번째 오신 분에 의해 이유를 알았습니다. 3번째로 오신 분이 아주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까지 전화를 했더라고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도 웬만하면 고용한 분한테 전화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요, 사모님 며느리 그거 아주 문제 많아요. 나중에 아들 뺏기고 후회하기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며느리 내치시는 게 맞겠네요. 여사님, 아이 저희 며느리가 뭘 그렇게 기분 상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 며느라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악담을 하고 그러세요. 지금이야 손주까지 베고 있으니 모르시겠지만 제 말 명심하세요. 사모님 재산까지 다 털어먹을 애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남의 집 일하러 왔는데 젊은 세댁이 있으니 괜히 일해주기 싫어 그러나 싶었죠. 그래서 파출부를 보내주는 회사에 미리 부탁을 좀 했습니다. 좀 젊고 싹싹한 분으로 보내달라고요. 대신 다른 분들보다 0.5배의 비용도 더 주겠다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군요. 지금까지 왜 파출부 여사분들이 그렇게 그만뒀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집 근처에서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돼서 집으로 갔어요. 며느리랑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갈까 싶어서요. 그런데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문 밖까지 나더군요. 아줌마,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굶떠요? 아직도 1층 청소도 못 끝내고 있으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집이 워낙 넓어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암튼 일은 더럽게 못하면서 말은 참 많아요. 나 지금 너무 배고파요. 얼른 상부터 차려요. 알겠습니다. 김치찌개 좋아하신다고 해서 아까 끓여놨는데 간 좀 봐주시겠어요? 아우, 이렇게 짠 걸 지금 나보고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이 아줌마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네. 쾅 쨍그랑 저는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며느리가 글쎄 김치찌개는 짜네 어쩌네 하더니만 그대로 냄비를 싱크대에 던져버리더라고요. 다 버리라고요. 예, 세아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니 너보다 훨씬 연세도 많은 분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면 어떡해? 그리고 멀쩡한 음식을 왜 버려? 어머니가 드셔보셨으면 어머니도 분명 맛없다고 하셨을 거예요. 우리 귀한 아기한테 그런 음식 먹게 할 순 없잖아요. 며느리는 문제가 많은 애였습니다. 상견례 날 사돈을 봤을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지만 딸내미 교육도 아주 엉망으로 시켰더군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 이 정도로 사리분별 못하는 애였어? 아무리 음식이 맛이 없어도 그렇지. 열심히 만들어주신 음식을 그 앞에서 그냥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네 말버릇 그게 뭐야? 너 앞으로 절대 집안일 해주시는 분 못 부르니까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해먹어. 네 방 청소도 네가 다 하고. 저는 다른 건 다 참아줘도 버르장머리 없는 건 참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저도 일하러 가야 해서 그 정도로 하고 나왔지만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 며느리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화가 잔뜩 나서는
제 방에 찾아왔더라고요. 막 씩씩거리면서요. 엄마, 우리 초롱이한테 막 소리 질렀어? 아, 그리고 이제 파출부 아줌마도 안 불러준다고 했다며. 그래, 안 그래도 너랑 얘기해야겠다 싶었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저런 되먹지 않은 애를 만난 거야? 애가 얼마나 배워먹은 게 없으면 어떻게 겁도 없이 어른한테 그런 짓을 해? 엄만 누구 편이야? 이제 가족이 됐으면 당연히 며느리 편을 들어줘야지. 아, 생판 모르는 남 얘기만 듣고 며느리한테 소리까지 지르면 어떡해? 아, 우리 초롱이 막 울잖아. 자기가 잘못했냐고. 여보, 그만해. 내가 잘못했지 뭐.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 저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눈물 콧물까지 쏟으며 제 방으로 자기 남편을 말리러 따라 들어왔더군요. 이 나이까지 살다 보면 딱 보이는 게 있죠. 며느리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파출부 아줌마 앞에서의 모습이 본 모습이었어요. 지금 아들 앞에서의 모습은 제 아들을 꼬신 거였습니다. 제 아들은 며느리가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를 막 흘겨보기까지 하더군요. 제가 너무한다면서요. 오늘 일은 새아가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오늘 오셨던 분, 그리고 지금까지 오셨던 파출부 분에게 네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도 드려.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집안일 하시는 분은 안 부를 거니까. 저는 강하게 나갔습니다. 초장의 며느리 귀를 잡지 않으면 앞으로 제가 힘들어질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며느리는 사과하러 갈 기미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집안일도 전혀 하지를 않는지 주방에서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며느리는 본인이 먹은 밥그릇 하나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새아가, 너 내 말 못 알아들었니? 파출부 오셨던 분들에게 사과하고 집안일도 당분간은 네가 하라고 했잖아. 어머니, 제가 미우면 그냥 밉다고 하세요. 애초에 저한테 집안일 시키려고 이상한 아줌마들만 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꼬투리 잡아서 다 내쫓게 하고 저 식모로 부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 친정엄마 말이 원래 시집살이 당해본 사람이 똑같이 시킨다던데 딱 그 말이 맞네요. 어머니도 시집살이 엄청 당하셨다면서 저한테 똑같이 하시잖아요. 제가 며느리를 잘못 얻어도 아주 잘못 얻었습니다. 저는 큰일이 났다 싶었어요. 며느리랑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밤마다 제 아들을 얼마나 나긋나긋하게 주무르는지 언제부턴가 제 아들과 제 사이마저 틀어지게 만들었어요. 제가 며느리를 아주 시집살이 시키는 것처럼 매일 일러 바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국을 끓여 놓으라고 했다는 둥, 청소가 이게 뭐냐고 구박을 했다는 둥,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지어내면서까지 말했나 보더라고요. 엄마, 난 정말 엄마가 이럴 줄 몰랐어.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엄청 구박받았다고 서러웠다고 하더니만 어쩜 그렇게 똑같이 굴어? 우리 초롱이 그만 괴롭혀. 자꾸 그러면 나 처갓집으로 가버릴 거야. 며느리의 목적이 이거였을까요? 저와 아들 사이를 찢어놓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거요. 저는 이제는 며느리가 무서웠습니다. 얘가 도대체 제 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할까 싶어서요. 말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니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속만 바짝바짝 탔습니다. 며느리와 사는 동안 저는 아주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아파트 세입자 전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아들 며느리를 들여보냈습니다. 제 사정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다들 첫째 손주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쉽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며느리가 나가주길 바랐어요. 따로 떨어져서 사니 그래도 부딪힐 일은 없더군요. 물론 얼굴 보기도 힘들었지만요. 집에서 나가니 명절 생일 아니고서는 집에 한 번을 안 오더군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또 괜한 얘기를 꺼냈다가 며느리랑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둘째 손주도 태어났어요. 둘 다 아들이었는데 너무 귀여운 게 손주들이 다 제 아들을 빼다 박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매일 우리 초롱이 초롱이 하는 게 좀 얄밉기도 했지만 그래도 손주들을 보고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면서 아들 며느리에게 고맙기도 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뭐든지 다 해줬어요. 며느리 말이 요즘은 유치원부터도 다 급이 다르고 교육에 돈을 좀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엄마들끼리 농담으로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 시아버지의 돈이 있어야 자식들 의사도 만들고 판검사도 만든대요. 며느리 말에 다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손주들에게 좋은 일이라면 도와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손주들 교육에 있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한 힘껏 도와줬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좋다는 영어 유치원에도 보내고 학교도 사립으로 보냈어요.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그래도 손주들이 좋아하고 공부도 곧잘 한다고 하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웬일로 점심시간에 부동산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제게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아파트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 나 어떡해? 엄마가 좀 도와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파트가 경매에 왜 넘어가? 저는 아들 말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멀쩡하게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아들 앞으로 명의 이전까지 해줬는데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런데 아들 녀석이 무슨 이유에선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아 계속 이자가 밀려 얼마 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네요. 밀린 이자를 다 갚지 않으면 경매 전환할 거라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어이가 없어서 뒤로 목을 잡고 말았죠. 평범한 월급쟁이가 집을 담보로 갑자기 왜 대출을 받았나 싶어서요. 거기다가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생활하기 힘든지 전혀 몰랐어요. 아니 결혼하면서 집에 차에 내가 다 해줬고 네 회사 연봉 정도면 네 식구들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 도대체 어쩌다가 대출까지 받은 거야? 너 어디서 사기당했어? 아니면 엄마 모르게 도박이라도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초롱이가 갖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고 나니까 생활비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생활비 좀 대출 받았어. 또 초롱이. 그놈의 초롱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결혼 전에도 그렇게 머슴짓거리를 하고 다니더니만 결혼해서도 아주 정신을 못 차렸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뭘 얼마나 사고 썼으면 집까지 날린답니까? 저는 이 일은 절대 넘어가 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대책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저는 빚은 제가 다 갚아줄 테니 지금 당장 그 집은 다시 전세 주고 나와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제 눈으로 봐야겠더라고요. 며느리는 절대 들어오지 않겠다고 고집 부렸지만 저도 이번엔 그냥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부딪히고 싶지 않아 간섭하지 않으려 며느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뒀다가는 진짜 집이라도 날릴 판인데 어쩌겠어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하늘 날아가서도 시부모님이며 남편 얼굴을 편히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분가했다가 다시 들어온 며느리 짐을 보니 왜 대출까지 받았는지 알겠더군요. 가방, 신발, 옷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 책이며 가구들까지 아주 싹 다 고가밖에는 없더군요. 보기 싫어서 다 갖다 버리고 싶어도 이미 지난 일 괜히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짐이 얼마나 많은지 전에 쓰던 방은 되지도 않아서 제가 사용하던 옷방이며 서재까지 다 내줬어요. 불편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죠. 다시 며느리와 함께 살려고 하니 힘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줌마가 됐으니 더 강해졌더라고요.
같이 살아보니 며느리가 뭘 그렇게 하고 싶고 사고 싶어 하는지 대충 감이 오긴 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유행한다는 인플루언서라네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고 살더니만 그걸로 뭘 하기는 하는지 팔로워가 많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핸드폰으로 애들 먹이는 거에 입히는 것까지 매일 그렇게 찍어대더라고요. 아이고, 정신없어 죽겠다. 애들 빨리 학원 가야 한다더니 뭘 그렇게 찍어? 어머니, 이게 바로 브이로그라고 하는 건데요. 제 일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저 나름 유명해요. 애들 교육 컨텐츠로 이거저거 찍어 올리는데 좋아요도 많고 광고도 들어와서 이걸로 돈도 벌어요. 저는 통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찌됐든 브이로그인지 SNS인지 그걸로 광고도 받고 돈도 번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광고니 뭐니 하다가 애들을 잡겠더군요.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서 자꾸만 애들한테 문제집 같은 걸 풀게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큰손주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평일은 하루 종일 학교랑 학원에 다니고 주말에는 먼 악기를 또 배워야 한다고 커다란 악기를 들고 오케스트라 연습까지 다니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하면 저도 뭐라고 안 하죠. 근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안쓰러울 정도로요. 엄마, 나 그 영어 문제집 하나만 좀 줄이면 안 돼? 그거 내 나이에 푸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너무 하기 싫어. 악긴 전혀 관심 없단 말이야. 남들 다 하는 거 하면서 살면 훌륭한 사람 되겠어? 남들보다 항상 한 발 앞서가고 한 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이거 광고받은 거라고 꼭 풀어서 후기 올려야 한다고 했지? 애미야, 내가 봐도 우리 손주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 나이에 중학생 문제집이 말이 되니? 지금 이 나이에 무조건 뛰어놀아야지. 어머니, 아이들 교육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교육 인플루언서라니까요. 요즘 사립 다니는 애들은 다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아이고, 그놈의 인플루 어쩌고 뭔지는 몰라도 그러면 네가 풀지 그러니 왜 너 유명해지겠다고 내 손주들을 괴롭혀? 그날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앞에서 또 눈물 콧물을 쏟더라고요. 제가 돈 좀 보태준다고 제가 며느리를 무시하고 구박한다면서요. 엄마, 그만 좀 해요. 애들 교육 문제는 초롱이가 전문가인데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할머니가 애들 오냐 오냐 하면 버릇만 나빠져서 엄마가 힘들다고요. 너 말 잘했다. 너는 네 마누라 편하면 그만이니? 애들 얼굴 좀 봐라. 어? 공부만 하다가 초등학교 시절 다 끝나겠어. 하루 종일 학원 갔다 와서 광고니 뭐 그딴 것 때문에 새벽에 문제집까지 풀어야 하는 게 말이 돼? 시대가 변했어, 엄마. 엄마 때야 대충 학원만 보내면 됐지만 지금 엄마들은 할 게 엄청 많다니까. 다 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둬요. 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 일이라도 해서 제 힘으로 새끼들 공부라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언제 네가 하는 일 가지고 뭐라고 했니? 휴대폰 가지고 노는 건 너나 하라고. 그거 핑계로 내 손주들 괴롭히지 말고. 엄마, 그만. 아, 정말 내가 잘못해서 들어오게 했지만 자꾸 이렇게 초롱이 구박하면 나 엄마랑 못 살아. 못 살아? 네가 나랑 살아주는 거냐? 너희가 나한테 얹혀 사는 거지. 어머님, 어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너무 서러워요. 저는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머니가 보시기엔 제가 항상 부족한가 봐요. 오빠, 나 안 되겠어. 나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오빠가 선택해. 어머니랑 살 거야? 나랑 살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야 당연히 우리 아들들이랑 자기랑 살아야지. 그게 우리 식구인데. 서러워서 서러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말이 자기네 식구만 가족이라네요. 그럼 도대체 저는 뭔가요? 돈만 주는 호구? 은행인가요? 나가.
나도 너 같은 아들 이제 필요 없어.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울컥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아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바로 저를 버리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너무 시켜서 도저히 마누라에게 미안해서 안 되겠답니다. 자신도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똑같이 처가살이 하겠다네요. 그런데 손주들은 울며 불며 안 나가겠다고 제게 매달렸어요. 할머니, 나는 그냥 할머니랑 살면 안 돼? 나 엄마랑 가기 싫어. 할머니가 더 좋아.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금방 보러 갈 테니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있어. 이대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선택하라고 했으니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했죠.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들한테 해준 게 있는데 이대로 며느리에게 아들을 통째로 뺏긴다는 건 너무 억울했어요. 갱년기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순간순간 속이 바짝바짝 타고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 나이 70이 넘었어요. 제가 살아봐야 이제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봐야 10년 아니겠어요? 제가 혼자 몸으로 시부모까지 모시면서 고생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 아들이 저에게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 화만 내봐야 뭐 하겠어요. 아들 며느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저들이 제게 한 짓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인지 가르쳐 줄 거예요.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저 돈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저도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가서 아들 며느리가 일찌감치 나가 떨어져 바로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재미없으니까요. 제 복수의 목적은 아들 며느리 눈물 콧물을 아주 쏙 뺄 정도로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집안의 어른이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알려주겠다 마음먹었죠. 아들, 며느리, 그리고 첫째 손주까지 휴대폰 요금이며 아이들 보험까지 모두 다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손주 사립초등학교 학비와 둘째 손주 영어 유치원비까지 다 제가 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딱 그것부터 끊었어요. 제가 설마 그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한테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손주들을 아끼는 제 마음을 이용해 지 이익만 챙기려 하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러자 곧바로 아들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통장 바꿀 거면 미리 연락을 해줘야지. 모르고 있다가 연체됐다고 연락 왔잖아. 거기다가 애들 학비까지 끊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게 뭐니? 그리고 손주? 손주는 무슨, 이제 우리 남이잖아. 내가 남의 자식 학비까지 왜 내줘야 하니? 우리 초롱이 난리 났어. 다음 주까지 첫째 학비 내야 한다는데 그것만이라도 엄마가 빨리 좀 보내줘. 애 학교를 안 보낼 순 없잖아. 그놈의 우리 초롱이 걔가 난리를 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네 마누라 눈치 보이면 네가 벌어다 주면 되잖아. 아니면 네 마누라 옷장에 가득한 비싼 명품을 좀 팔든지 그래. 그러면 애 학비는 나오겠다. 나 바쁘니까 이제 전화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엄마는 필요 없고 마누라한테 가겠다는 놈한테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놈은 아직도 지 마누라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참 한심했어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해왔다는 놈이 돈 몇백이 없어서 바로 전화를 했나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제 돈 가지고 살아놓고 월급은 다 어디다가 썼나 싶었죠. 말해 뭐 하겠어요. 집까지 날릴 뻔한 놈인걸요. 연애할 때부터 며느리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머슴짓 하며 별의별 거를 다 사다 나르더니만 모아둔 돈도 아예 없나 보더라고요. 제 아들이 그 모양이면 며느라기라도 좀 알뜰하고 똑똑해야 하는데 며느리도 어지간히 사치만 부릴 줄 아는 애였으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손주들 학비까지 안 준 건 마음에 걸렸지만 애써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깟 사립학교 좀 안 다닌다고 애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무슨 날도 아닌데 며느리가 저를 찾아온 건 지난 10년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제가 보고 싶어서 온 건 당연히 아닐 텐데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원래 주시던 돈을 안 주시겠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애 학교는 어쩌고요? 내 아들이 이제 나 안 보고 너랑 산다잖아. 그러면 이제 내 아들도 아니고 손주도 아닌데 내가 학비를 왜 내니? 어머니, 설마 노망이라도 나신 거예요? 저는 며느리가 지금까지 제게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며느리 노릇 정도만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마음을 돌릴 생각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야 제가 낳은 놈이니 잘못을 해도 저와 치지고 복구하면 그만이었지만 며느리는 달랐어요. 아무리 제 며느리라도 남의 집 귀한 딸인데 제가 화가 좀 난다고 해서 제멋대로 막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존중해 주려고 해도 제 며느리라는 애는 정말이지 기본이 안 된 애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버럭버럭 대드는 것도 모자라서 노망이라니요. 저는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싶었습니다. 뭐 노망? 너 싸가지 없는 거야. 내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어쩜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할 줄 모르니. 애들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며느리한테 싸가지가 없다 소리치는 게 노망 아니면 뭐예요? 제가 어쩌다 저런 며느리를 얻었을까요? 정말 제 아들놈은 애미한테 저런 막말이나 퍼붓는 마누라가 좋은 걸까요? 그런데 며느리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이 저를 망신 주려고 아주 작정을 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마트에 갔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를 흘낏거리며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꾸만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랑 평소에 알고 지내던 계산대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오더니 제게 말을 걸더군요. 언니,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나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걸 내가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 모르겠네. 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 아니, 글쎄, 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며느리를 막 때리고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손주들 학교까지 그만두게 하라고 그랬다고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왔던데? 뭐, 뭔 커뮤니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가 치매라니. 동네 커뮤니티에 장미 부동산 사장님 며느리라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글을 올렸다니까? 근데 언니 며느리 무슨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며. 그래서 지금 SNS에까지 다 글 막 퍼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며느리가 언니 사진까지 올렸어. 눈 가렸어도 아는 사람은 딱 알겠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을 다 보는 사이트에다가 이상한 글을 올렸다네요. 제 사진까지 말이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놀라서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휴대폰부터 확인했어요. 그리고 정말 며느리는 멋대로 저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가진 시집살이를 다 당했지만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꼭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시면서 제게 욕을 퍼붓고 물건도 던지셨어요. 이제는 아예 저를 집에서 일하는 식모 취급을 하시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애들 학비까지 끊어버리시겠다네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노망 어쩌고 한 소리가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내가 이 동네에서만 부동산을 몇십 년을 한 사람인데 이 땅 글을 올리면 어떡해? 지금 당장 그리고 사진 안 내려? 너 이거 초상권 침해야. 제가 무슨 사진을 올렸다고 초상권 침해예요? 얼굴 다 가려드렸는데?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 줄 알아? 이제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셨죠?
그러니까 빨리 애들 학교 보내세요. 그러면 바로 영상 삭제할게요. 제 며느리는 그냥 개념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미친년이었어요. 그놈의 인플루언서가 뭔지 하루 만에 동네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동네 맘카페인가에 거기다도 올렸다더라고요. 저는 아들 며느리 정신교육 해주려다가 오히려 제가 된통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망신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우선 며느리에게 손주들 학비부터 보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진이라도 내려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어차피 창피해서 가게에도 못 나가는데 그냥 집에 누워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가벼운 몸살이라고 했지만 이건 명백히 화병이었습니다. 망할 며느리년 때문에 병이 난 게 분명하니까요. 저는 방에 혼자 누워 며느리가 사진을 삭제했는지 확인부터 했습니다. 그래도 돈 보내자마자 삭제는 했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만 어쩌겠어요. 애당초 제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요. 저처럼 늙은 할머니가 젊은 며느리를 상대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사진을 삭제했는지 확인하다가 우연히 며느리 SNS인지 뭔지를 하는 그걸 보게 됐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더군요. 이게 다 뭐야? 아니 도대체 인플루언서인가 뭔 소리인가 했더니만 사기꾼을 말하는 거였어? 드디어 며느리를 잘근잘근 짓밟아 줄 방법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유명 호텔에 갔어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호텔 연회장으로 곧장 갔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벌써 젊은 아기 엄마들로 북적였습니다. 무대 앞쪽에는 반가운 얼굴이 있더군요.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잘난 척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지 온몸에 명품을 다 휘감고 왔더군요. 돈 몇백이 없어서 자식 학비도 못 보내는 주제에 말이죠. 잠시 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며느리 SNS에 유명 강사진들과 함께하는 교육 설명회라면서 특혜까지 돈 받고 팔았더라고요. 오면서도 도대체 그게 뭔가 했더니만 학원 강사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나와 참석한 엄마들에게 교육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회 자리더군요. 행사에 앞서서 저희를 믿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어머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려요. 아주 입만 살았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모습에 콧방귀가 절로 나왔습니다.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애가 아이 엄마들 앞에서 자기가 무슨 서울대 의대라도 보내는 엄마처럼 굴더군요. 설명회가 한창 진행되던 중 제가 직원에게 미리 부탁해 놓은 영상이 드디어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현장에 제 아들도 도착했더군요. 엄마, 주말이라 나 애들 보느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급한 일이라고 사람을 호텔로 불렀어? 아들은 갑자기 장모님께 애들을 맡기고 오느라 또 한 소리 들었다면서 제게 툴툴거렸어요. 어이구, 내가 너 남의 집 머슴 시키려고 장가 보내는 줄 알아? 조용하고 영상이나 봐. 영상? 무슨 영상? 뭐긴 네 마누라 실체가 그대로 담긴 영상이지. 제가 며느리 SNS를 보다 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진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올리고 사람들을 철저하게 속이고 있었더군요. 문제가 있는 사진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일일이 다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았습니다. 인플루언서 강남 엄마의 실체 첫 번째, 그녀는 과연 명문대를 나왔을까? 이게 뭐야? 이 영상 뭐예요? 예고 없던 영상이 상영되자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던 아들도 그제야 영상에 집중하더군요. 역시 돈이 최고였습니다. 요즘 SNS나 유튜브로 유명해지는 거로도 모자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까지 생기다 보니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시기 질투해서 진실을 파헤치는 업체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에다 돈을 주고 의뢰를 했더니 알아서 진실 여부도 알아봐 주고
증거까지 찾아서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제작을 해주더군요. 며느리는 아무래도 허언증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SNS에 마치 자신이 명문대를 나와 굉장한 지식인인 것처럼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이름을 들어도 모르는 전문대에 나온 걸 제가 버젓이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중국에서 사온 싸구려 옷을 캐시미어 100%라고 속여 10배나 비싸게 사람들에게 팔았더군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미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간간히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한 이유는 제 하나뿐인 아들을 빼앗긴 울분 때문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대 제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제게 한 짓이 너무 괘씸해서요. 저게 뭐야? 네가 지금까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산 건지 알겠어?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내가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영상 속 모습을 보고 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인플루언서니 뭐니 하면서 대단한 줄만 알았지 지 마누라가 저러고 다니는 것도 몰랐나 보더라고요. 아들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SNS에 유명 디저트 가게에서 판매하는 호두파이를 제 둘째 손주가 먹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손주 옆에는 언제나 영어 문제집도 함께였죠. 간식 먹을 땐 좀 쉬라고 해도 이렇게 말을 안 듣네요. 땡땡 호두파이 먹으면서 영어 공부하면 더 공부가 잘 된다네요. 아이와 함께 즐겨 먹는 땡땡 호두파이. 아이들 건강 간식으로 너무 좋습니다. 사진 밑에 적어놓은 며느리의 멘트에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희 둘째 손주에게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 사진을 올린 날짜에 저희 집 CCTV를 다 돌려봤어요. 그 당시에는 함께 살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CCTV에 며느리의 소름 끼치는 만행이 그대로 찍혔더군요. 제 손주의 입에 호두파이를 물려놓고 사진을 찍은 다음 바로 입에서 뱉게 하는 모습이 말이죠. 며느리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 돈으로 사지도 먹지도 않는 것들을 마치 다 사고 먹어본 것처럼 올려서 사람들을 속여오는 일상에 이미 길들어져 있었어요. 자식들까지 이용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사립초등학교나 영어 유치원 같은 허울들에 집착해 했던 거였죠. 며느리가 SNS로 용돈벌이나 좀 하는 줄 알았지 양심까지 다 저버리고 사기까지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아들은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어머니 짓이죠? 여보, 이것 봐. 내 말이 맞다니까? 어머니 노망이 난 게 맞아.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지. 어디서 남의 사업까지 망쳐요? 망치기를. 뭐야? 너는 이런 대형 사고를 쳐놓고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제가 잘못하긴 뭘 잘못해요. 인플루언서라면 다들 이 정도는 한다고요. 그게 제 사업이고요. 여보, 뭐 하고 있어? 어머니 좀 당장 끌어내. 끌어내야 하는 건 너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식들한테까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나만 잘 살려고 이래? 이게 다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야.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었겠어? 와, 이게 너 본 모습이구나. 그동안 능력 없는 남편 앞에서 착한 척, 순진한 척 어떻게 참고 살았냐? 그제야 아들은 정신을 차렸더군요. 물론 저 마누라가 철저히 두 얼굴을 하고 살았으니 이 정도로 미친년인 줄은 몰랐겠지만요. 다행히도 제 아들은 머슴도 바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며느리를 많이 사랑했던 거예요. 며느리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지원해주고 도와주려고 애쓴 거였죠. 하지만 제 자식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르고 남에게 피해까지 입히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모습에 매우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사돈댁에 두고 왔더군요. 그날 호텔 행사에 왔던 사람 중 몇몇이 며느리를 고소해서 며느리는 지금 변호사까지 구해서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지금 당장 SNS를 삭제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자신이 소송 문제는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은 결국 며느리를 포기하고 별거를 선택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앉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왜 이러냐고 얼른 일어나라고 했죠. 애들 엄마랑은 시간을 좀 갖기로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여자한테 미쳐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애들 둘씩이나 낳고 산 여잔데 미쳐 있는 게 당연하지. 애미도 찬찬히 생각해야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언젠간 알게 될 거다. 그날 이후 변한 것도 있었어요. 저는 부동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도와 손주들을 돌보는데 전념했죠. 손주 둘 다 영어 유치원도 사립초등학교도 싫다고 해서 첫째 손주는 전학했고 둘째 손주는 일반 유치원으로 옮겨줬어요. 손주들이 더는 새벽까지 숙제도 하지 않고 주말에 오케스트라 연습을 가지 않아도 되니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손주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어 먹고 주말이면 아들과 가까운 곳으로 산책도 했습니다. 물론 엄마가 한창 필요할 나이니 언젠가 손주들이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못 이기는 척 다시 며느리를 받아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 차릴 때까지는 기다려 보려고요.